자, 오늘의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FC를 설명할 수 있다, IMU를 설명할 수 있다, IMU를 구성하는 센서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FC를 통한 드론 제어 원리, IMU 구성 센서, 가속도 센서와 각속도 센서에 대해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실 거리입니다. FC란 무엇일까? IMU는 어떠한 센서일까? 그리고 IMU를 구성하는 센서는 어떠한 센서들이 있을까?입니다. 이러한 센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요, 드론이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제어가 가능한 거였구나라고 이해하시기 빠르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단부에 있는 제가 첨부한 사진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FC 중에 하나죠. 픽스호크입니다. 자, 목차는요, FC, IMU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FC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C는요, 쫙 들으셨을 때, 이 사람이 FC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대답을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드론을 하는 사람이다, 혹은 축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네. 이제 드론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발돋움 하시는 여러분들은요, FC라는 걸 들으시면요, 축구 같은 거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요,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약자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플라이트는요, 말 그대로 비행이죠. 컨트롤러는요,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 제어 장치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번역하셔서 이해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요, FC는요,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요, 정말 말 그대로 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지자기 센서, 기압 센서 등 안정적인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센서들을 집약을 해 놓았고요. 이러한 센서들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에 의해서 한마디로 두뇌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활용도가 높았던 FC들은요, 과거에 방제용 혹은 교육용 기체들에서도 좀 많이 썼던 FC들인데요. DJI사의 N 시리즈 혹은 A 시리즈가 있고요. 자, 저희 세 번째 문장에 보시면 A2로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했죠. A1, A2, A3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싱용, 축구 드론 이런 것들에도 아직 쓰이고 있는 나제, 그 다음에 CC3D 등 다양한 FC들이 시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각종 데이터를 뽑기 위한 그러한 기체들을 많이 만드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인기 업계에서는요, 이 FC를 활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픽스호크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오픈소스 활용한 FC인데요. 이런 픽스호크들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FC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손쉽게 기체의 반응성 등을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FC 테스팅이라는 게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기체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진 멀티콥터고요. 똑같은 픽스호크 FC를 사용하는 기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마디로 조종 관련해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이 반응 속도를 좀 바꿔버리면요, 똑같은 기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비행 성능을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지금 주로 멀티콥터라는 무인 회전익 장르를 주로 하고 계시지만 고정익이라던가 V2 관련해서도요, 따로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방제용에 조금 많이 쓰였고요. 과거에 2017년도, 2018년도, 그 다음에 2019년도까지 좀 드론 교육원에서도 많이 좀 사용했었던 케레스라는 모델 한번 뜯어가지고요, 제가 FC 어떤 것들이 장착되어 있는지 한번 사진 찍은 거를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DJI사에서 이제 만들었던 A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상위 모델 A3 FC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예, 이게 이제 FC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구조가 어떤가요? 멀티콥터는 단순하죠.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무인 회전익 장르에 속하는 무인 헬리콥터보다요,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도가 높아진 거고요. 이제 시장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거죠. 자, 현재 주로 이제 시판되고 있는 FC들을 제가 주로 이렇게 하나 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사진을 넣어드렸는데요. 일단 디자인적인 외적인 부분들은 제쳐두고요. 필수적인 센서들은 다 갖춰야지만 우리가 FC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잘 보시면요, 이렇게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따로 이렇게 데미지 관련해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노출식으로 되어 있는 PCB 보드판에 바로 되어 있는 이러한 FC도 있고요. 픽스호크도 있고요. 그 다음 픽스호크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포트가 외부에 이렇게 뭔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내가 커스텀하고 설정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이러한 FC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레이싱 모델이라던가 이제 드론 축구용, 축구 드론에 많이 쓰였던 그러한 FC 나자 같은 경우에는요, 포트가 굉장히 그냥 좌우에 나란히 정렬되어 있는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활용 목적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체를 만드실 거냐에 따라서 FC 선정이 다릅니다. 축구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러한 픽스호크 FC는 사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사용은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축구 드론 같은 경우에는요, 제 손을 보시면요, 외부적으로 외관을 보시면요, 정말 축구 공 모양으로 둥글게 되어 있죠. 그게 사실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텍트 역할을 하는 외골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들은요, 서로 축구 드론 경기를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포트 같은 경우에 충격에 의해 가지고 튕겨 나갈 수가 따로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굳이 거창하게 여기에 겉에다가 실링 처리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하면요, 사실은 배보다 배꼽인 거죠. 네, 그래서 주로 이러한 나자 같은 것들이 많이 쓰였고요. 픽스호크가 생각보다 그래도 고가입니다. 그리고 축구 드론 같은 경우에는요, 파손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굳이 픽스호크를 쓰지 않는 거죠. 네, 배보다 배꼽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선호되는 장르가 있다라던가 이러한 분야에서도요, 픽스호크는 당연히 선호가 됩니다만, 그런데 따로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는 FC도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슬라이드 조금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조종기, 송신기가 보내는 신호를요, 조종기하고 세트로 이제 들어있는 수신기가 수신을 하죠. 그럼 수신기가 받은 신호를요, FC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요, FC는요, 미분, 적분, 함수, 이렇게 계산 공식에 의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조종하신 주파수 관련해서 변속기한테 따로 명령을 주는 거죠. 그럼 각각의 변속기가요, 모터한테 이렇게 명령을 줘서 각각 모터의 회전 RPM 숫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같은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좋은 FC라는 건요, 한마디로 내가 보내는 주파수를 빨리빨리 연산 처리 계산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FC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구형 단말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요, 뭐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안 보고도 여러분들이 손가락만으로도 바로바로 보내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경우 내가 이렇게 키보드를 누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구형 단말기는 CPU나 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럼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내가 입력한 그러한 문자 내용, 글씨들이 따로 즉각 반응해서 보내질 수가 없겠죠. 한마디로 딜레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랑 빗대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저 같은 경우에도요, 구형 FC를 좀 사용을 해서 만들었던 기체들을 좀 써보면요, 생각보다 손가락 키워크를 자주 줬을 때 기체가요, 멈칫하다가 갑자기 탁 뒤집어지거나 혹은 바로 추락을 하는 경우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연산 속도가 굉장히 느린 FC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요, 좋은 FC와 나쁜 FC 구별 정도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요, IMU를 구성하는 센서가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FC를 구성하는 필수 요건 중에 하나는 IMU고요. IMU를 또 구성하는 센서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센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미리 예습을 하시거나 따로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요, 그런데 여기에 고도 관련된 기압계 센서가 나와 있지 않구나라고 인식을 하셨을 텐데요. 기압계 센서는요, 한마디로 영어로는 바로미터라고 하죠. 이러한 바로미터는요, IMU를 구성하는 필수 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요, 센서가 3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객관식 문제 사지선다를 푼다고 했었을 경우 IMU를 구성한 센서 관련해가지고 오답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건요, 기압기 센서가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잘 기억을 하시면은 학습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MU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차례인데요. IMU는요, Inertial Measurement Unit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관성 측정 장치라고 합니다. 이 IMU가 하는 역할은요, 이동체의 속도, 방향, 중력 등을 측정 및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요, 몸의 평형 감각입니다. 제가 앞서서 FC는요,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은 두뇌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IMU는요, 한마디로 우리의 평형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형 감각 관련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혹은 비유를 잘 기억을 하셔서 각각 IMU를 구성하고 있는 센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한 번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MU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속도 센서, 각속도 센서, 그 다음에 지자계 센서를 합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그 다음에 지자계 센서는 내가 정확히는 몰라도 어떤 건지 들었을 때 이해가 가는데 각속도 센서는 뭘까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단에 보시면요, 가속도와 자이로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한마디로 가속도 센서는요, 말 그대로 가속도, 이 각속도 센서가 이 자이로 부분을 담당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론을 통해서 주로 IMU라는 명칭을 접하시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드론에만 IMU가 쓰이지는 않고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서 쓰입니다. 자동차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업 분야에서 쓰는 IMU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제가 예시로서 하나 첨부를 했고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요, 바로 무언가 확인을 하셨죠. 그죠? 롤이라고 되어 있는 명칭.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그렇죠. 피치죠. 그래서 회전 관련해가지고. 제가 앞서서 IMU는요,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서 평형 감각, 균형, 평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들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XYZ축하고도 롤, 피치, 요하고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드론에만 쓰이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희 수업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고 한쪽 손에는 핸드폰을 좀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아이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가능한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숫자, 전화 걸 때 숫자를 입력하는 그 화면으로 들어가셔서요. 자, 잘 보십시오. 순서대로 눌러보시면 돼요. 별, 샵, 0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별, 샵을 누르시면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왼쪽에 이 보시는 화면처럼요, 이런 화면들이 핸드폰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요, 각각 안드로이드 버전 혹은 단말기 모델에 따라서 이 배치 순서는 바뀔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 화면에서 센서 부분으로 한번 손가락 터치를 하셔서 들어가시면요, 오른쪽 사진처럼요, 이렇게 각각의 센서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상단에 액셀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 이 센서, 이게 사실은 가속도 센서입니다. 스마트폰에도 있네요. 그리고요, 바로미터 센서가 있죠.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IMU를 구성을 하진 않지만 기압계 센서, 바로미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이미 스마트폰에 있네요. 그 다음은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자이로스코프 센서입니다. 자이로, 각속도 센서죠. 이미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IMU를 구성하는 센서, 뭐가 하나 있다 그랬죠? 지자계 센서죠. 영어로요, 마그네틱 컴파스 혹은 마그네틱 센서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최하단은요, 핑거프린트 테스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이 우리가 손가락 터치를 응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있는 센서고요. 자,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도요, 가속도 센서하고요, 기압 센서, 그 다음에 각속도 센서, 지자계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우리 스마트폰에 이러한 센서들이 있느냐,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서 주변 분들한테 드론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하신 그런 상황이거나, 혹은 나는 교육 관련해가지고 드론으로서 좀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스마트폰에도 똑같은 센서들이 있다라는 거를 응용을 하셔서 반드시 설명을 하시면요, 가뜩이나 암기만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센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하시기에도 혹은 타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저는 캡처가 되어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XYZ축 관련해서 변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핸드폰은요, 계속해서 숫자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높이를 조금 바꿔보시던가 각도를 바꾸셔도요,
XY, Z축 관련해가지고 수치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 보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XY, Z축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교수님 하시는 분 계시면요. 죄송합니다만 해당 센서가 고장난 겁니다. 단말기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폰은요. 이론적으로 보시면요. 따로 FC 역할을 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신기, 한마디로 조종기가 보내는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를 뭐 C타입 케이블이라던가 5핀 단자 쪽에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하고 모터하고 프로펠러만 스마트폰에 장착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신 스마트폰 자체가 드론이 되는 겁니다. 카메라는요. 따로 짐벌을 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미 카메라 렌즈가 있죠. 네, 실제로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놀라셨나요? 이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드론에 들어가고 있고 드론에 쓰이고 있는 센서들을 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과 출신이라 센서 이공계가 아니라서 힘든데요. 굉장히 영어 쪽엔 약한데요. 괜히 선입견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들이 이제 각각 어떠한 역할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면 완벽하게 학습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부담은 조금 버리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화면 보시면서 같이 제 설명을 들으셔도 도움 되실 것 같네요. 자, 이제 가속도 센서 갑니다. IMU를 구성하고 있는 센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영어로는요, 액셀러로미터라고 합니다. 가속도 센서는요, 이동 관성을 측정하여서 속도 및 가속도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FC가요, 한마디로 우리 드론이 비행을 하고 있을 때 속도를 스스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하면 제가 IMU는 몸의 평형 감각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만약에 버스나 지하철 이렇게 손잡이 잡고 가실 때요. 이렇게 우리 몸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 관성에 의해서. 그런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싹 쏠리죠. 네. 가속 센서가 내가 이렇게 쏠리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속도로 내가 지금 쏠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센서입니다. 이러한 센서가 있어야지만 우리 FC가 속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가속 센서는요, 조금 단점이 존재합니다. 특정 주파수 혹은 소음 및 외부 압력, 특히 진동에 조금 취약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이러한 드론도요, 보시면 당연히 이 내부에 FC가 있겠죠. 이 FC 안에요, IMU 센서 구성하려는 그런 센서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건요, 이미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게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어 있는 구조로서 센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한마디로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온도가 굉장히 막 80도 이상의 온도가 되고 있는 그런 사우나, 이러한 찜질방 같은 데에서 드론을 가지고 가지만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콘서트 현장 중에서도요, 굉장히 확성기 데시벨이 높은 그러한 곳, 혹은 여러분들 송전탑이라던가 고전압 변전소 이런 주변만 아니면요, 딱히 이렇게 가속 센서가 크게 오류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동 관련해서는요, 따로 이렇게 댐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동을 흡수해주는 그러한 연질 소재의 장비인데요. 그러한 것들이 조금 장착이 되어 있는지만 조금 눈여겨보시면은 나중에 드론을 자체 제작하실 때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따로 가속도 센서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센서까지도 커스텀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신 이상에는 웬만하면요, IMU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내구성 갖춰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머리 아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단점은 존재를 하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레저용에서 사용하시는 드론은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각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들어가겠습니다. 자이로스코프는요, 그 운동하는 물체의 각도를 계측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캡처된 사진인데요. 잘 보시면 이게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회전을 하고 있을 때에는요, 이렇게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원리가 뭐냐면요, 그림 사진을 잘 보시면 뭐랑 조금 닮았죠? 팽이랑 닮았죠? 예. 뭐 저야 뭐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저보다 이제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비슷한 세대나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요, 팽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겠지만, 또 요즘 젊은 친구분들은요, 팽이라고 하면요, 뭐 탑블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당겨야지만 돌아가는 그런 팽이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 원리는 똑같죠. 줄에 감아서 팽이를 던지든 이렇게 탑블레이드 형식으로 뽑아가지고 던지든 간에 뭐죠? 회전력이 작용을 하면요, 팽이가 멀리서 봤을 때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관성이 유지가 되면요, 절대로 서 있는 이 위치가
무너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을 한 부분이 자이로스코프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드론에서 쓰고 있는 건요, 전자식, 기계식 자이로스코프죠. 그래서 실제 FC 안에 이렇게 커다란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회전하는 운동 자체를요,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차 운동을 하는 팽이는요, 회전 관성으로 인해서 자세를 제어합니다. 한마디로 회전력이 굉장히 빠르게 유지가 되면 될수록 더 꼿꼿하게 서 있을 거고요. 점점 회전력이 천천히 속도를 잃어가지고요, 휘청휘청 팽이가 휘청되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요, 쓰러지겠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형, 진동형, 가스형, 광학식 등 다양한 제품 등이 이렇게 자이로스코프 관련해가지고 출시가 되고 있고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대부분의 가전제품에도 요즘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XYZ축 각속도계와 XYZ축 가속도계를 합쳐서 우리는 6축 자이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XYZ축 관련해서 아직 좀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왼쪽에 제가 준비해 놓은 이 사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Y, X축, Z축 이렇게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응용을 하셔서 이해를 하셔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가속도 센서는요, 직선 방향의 움직임을 측정합니다. 핸드폰의 회전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실 때 영상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고서 보셨을 때는 화면이 좀 좁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로로 눕히셨을 때는요, 확 화면이 커지죠. 이게 바로 어떤 역할이죠? 그렇죠. 어떠한 센서들이 우리 스마트폰에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센서들이 현재 FC에도 쓰이고 있는지 제가 앞서 슬라이드 설명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이로스코프 관련해서는요, 반드시 가속도 센서하고 따로 차이점 명확하게 분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속도 센서는요, 꼭 기억하시면 좋은 키워드가요, 직선 방향의 움직임입니다. 한마디로 속도만을 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이제 각속도 센서는요, 회전입니다. 곡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핸드폰,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어플을 하나 개발을 할 건데, 핸드폰, 스마트폰을 딱 들고요, 골프 자세를 취하고 나서 이렇게 골프 치는 그러한 형태를 해서 내가 이 자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골프 관련해가지고, 혹은 내가 이 자세로 핸드폰을 휘둘렀을 때 골프공이 어느 정도 속도로 곡선으로 나아갈 건지 측정을 해주는 그런 어플을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요, 가속 센서, 그 다음에 각속도 센서, 둘 중에 어떤 센서가 우선시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잡고 휘둘러야 되니까 자이로스코프, 각속도 센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텔링을 하셔서 기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FC는요,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 역할. 네, 이거는 이제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 뭐의 약자였죠? 우리말로 비행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이트 컨트롤러입니다. 절대 풋볼 클럽 아닙니다. 제발요. 자, IMU는요,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이너셜 메저먼트 유닛의 약자죠.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요, 평형 감각으로 예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체를 들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기체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각도가 기울면서 계속해서 속도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가속도 센서가 관여하는 부분은 뭐죠? 이 속도 부분입니다. 직선 운동이죠. 그런데 자이로스코프 각속도 센서가 관여하는 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진키를요, 키워크를 한 1보다 조금 적게 한 0.5 정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 각도로 기울어서 가겠죠. 그러면은 이미 우리 FC는요, 각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가 관여를 해서요, 내가 지금 조종자가 이 정도 키워크 깊이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 각도를 유지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미 센서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 센서가, 내가 지금 이렇게 꾸준히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속도는 어떻게 된다. 따로따로 각각 상호 보완적으로 FC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반적인 촬영용 기체가 아니고요, FPV 장르인 레이싱 드로이드 하면요, 아크로베틱한 이러한 비행을 하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요. FC가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한 일반적인 촬영 기체에 자이로스코프가 제대로 관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면요, 여러분들이 전진을 주셨을 때에요,
이 각도가 유지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다가 결국은 추락을 하겠죠. 그래서 레이싱용 기체들은요, 이러한 자이로 센서 부분을 어느 정도 막아놓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기능을 정지하거나 이렇게 세팅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일반적인 촬영 기체는요, 만약에 절대 따라는 하지 마십시오. 기체가 만약에 모터가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버리시고 뒤집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IMU가 계산할 수 있는 허용치 이상의 각도로 이미 각도가 커졌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에는요, 기체는요, 멈춥니다. 한마디로 모터 자체가 멈춰버려요. 전원이 꺼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싱용 장르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크로베틱하게 혹은 다이브도 하면서 이렇게 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이로스코프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기체마다, FC마다 따로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요, 한 번에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학습 점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센서는요, 곡선 방향의 움직임을 인식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요? 아니죠. 가속도 센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직선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곡선 방향 관련한 센서는 뭐죠? 자이로스코프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자, IMU를 구성하는 센서는요, FC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요? X입니다. 거꾸로 되었죠. FC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상위 개념이죠. 그래서 FC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IMU고요. IMU를 구성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센서가 뭐죠? 오늘 학습하신 가속도 센서, 악셀러로미터, 그 다음에요, 각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차시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학습을 하실 지자기 센서 따로 있습니다. 절대 기압 센서는요, IMU 필수 구성 센서가 아닙니다. 자, 마무리 학습 정리입니다. 가속도 센서와 각속도 센서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십니다. FC는요, 사람의 두뇌, IMU는요, 사람의 평형 감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IMU 구성하는 센서는요, 가속도 센서와 각속도 센서, 그 다음에 지자기 센서입니다. 자,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지자기를 설명할 수 있다. 고도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요, 지자계 센서, 그 다음에 기압계입니다. 자, 학습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한번 기억해 보시면 혹은 떠올려 보시면 좋으실 부분들입니다. 지구 자기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캘리브레이션이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교시와 똑같이 계속해서 FC 관련 IMU, 그 다음에 이러한 센서 부분들을 학습하시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는 거, 완벽하게 센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IMU를 이해하시기에 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FC 관련해서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셔도요, 여러분들이 막힘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하실 내용까지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지자계, 고도계, 지자기 센서, 기압계. 자, 참고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오늘 학습 이 제목을요, 지자계, 그 다음 고도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목차 1을 보시면요, 지자기 센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번 목차를 보시면요, 기압계라고 되어 있고, 선행학습을 이제 하셨을 때 바로미터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명칭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기압계가 고도계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통일하지 않고 별도의 명칭으로 분류를 한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학습을 하고 계시는 과목은요, 영상 데이터 처리입니다만 이 무인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단순히 드론으로 촬영을 하시기 위해서 혹은 이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 과목을 선택을 하셨다 하시더라도요, 각각 학습하시는 분들의 드론 활용 목적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분류를 해드리면요, 일반적인 촬영용 기체, 상업용, 민수용 모델을 활용하셔서 드론 촬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국방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직업 특성상 일반인들이 다룰 수 없는 그런 군사용, 다음 특수 목적용 드론을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에서 제가 지자계 혹은 고도계라고 이렇게 큰 목차 제목을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도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센서의 명칭을 그냥 일반적인 명칭으로 따로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전에 크게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교시에도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안타깝지만 아이폰 유저분들은 조금 죄송합니다. 이건 뭐 제 잘못이 아니죠. 안드로이드 핸드폰만 이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핸드폰 관련해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보시고 저하고 같이 센서 관련해서 학습을 해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그래서 관리자 모드 들어가시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왼쪽에 사진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을 거고요.
당연히 안드로이드 기종에 따라서 버전에 따라서 배치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하시죠? 센서 터치하셔서 들어가시면 우측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오늘 학습하실 지자기 센서는요, 마그넷 컴파스 혹은 마그네토 컴파스 혹은 산업 분야에서는요, 지오 마그네틱 센서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기는 합니다만 이건 명문 호칭이 다른 거고요. 뜻은 결과적으로 똑같고요. 역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는요, 마그네틱 센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에도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지자기 센서를 이해를 하시려면요, 우리 현재 지구에도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구 자기장은요, 통칭 그냥 지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기라는 건요, 저는 좀 약간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그때는요, 흔히 우리가 이제 파스 같은 거, 근육통이 좀 심할 때 붙이는 파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빠삐 자기방이라는 그런 파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파스예요. 조그만한 자석 같은 게, 칩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파스를 붙이면요, 우리 몸에, 자기장을, 좀 다스려가지고 근육통을 좀 쉽게 풀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렸을 때 하도 저는 그 제품이 참 특이하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런지, 지자기라고 하면 자꾸 그 제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잘 여러분들 모르신다 하시더라도요, 잘 보시면, 지자기, 자석, 그죠? 한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땅에요. 자력의 기운, 그죠? 그래서 굳이 깊게 우리가 드론을 학습하시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지, 지구 자기장, 뭐, 역장, 이러한 부분도 관련해서 학습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러한 부분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지금부터 학습하시는 지구 자기장 관련해서는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드론입니다. 물리 관련된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쉽게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일단 우리가 나침반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지구 자체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 방향이 확인이 가능한 건요. 지자기 덕분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뭐 공군 출신이시거나 항공 종사자 혹은 아니면 날아다니는 거 관련해서 아니면은 간단하게 취미용으로라도 굳이 날아다니는 장르가 아니어도요. 뭐 RC카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일단 지자기 센서 관련해서는 이해도가 높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진북, 도북, 자북이라는 명칭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만의 대표적인 문화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진북 혹은 자북이라는 명칭은요, 혹은 도북이라는 명칭은요, 군대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북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북쪽입니다. 진짜 북쪽은 뭐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나침반을 활용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진짜 북쪽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자북은요, 자기장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북은요, 지도상에서 북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아주 먼 옛날에는요, 대륙하고 대륙, 한마디로 다른 나라로 땅을 넘어서 항해를 할 때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나침반도 발명되기 이전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냥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계속해서 배 타고 나아가다 보면은 어떤 특정 장소에 도착을 하더라 해서 지도를 정말로 수기로 이렇게 만든 거. 그러한 경우는요, 그냥 지도상에서의 북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진북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진짜 북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밤하늘에 별을 보고 나서, 북두칠성이죠. 사람들이 과거에 여행을 했었을 때 활용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도 나침반이라는 거, 지구에는 자기장이 흐른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활용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자북은요, 우리가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구에는 자기장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평소 생활을 할 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이러한 원리를 응용을 해서 나침반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북쪽을 명확하게 방향을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진북, 도북, 자북도 같이 한번 연상을 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지구 자기장 관련한 센서가요, 지자기 센서입니다. 이제 지자기 이해하시기는 쉽죠. 자, 지자기 센서는요, 나침반처럼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를 해서 우리 드론, 대부분 멀티콥터죠. 멀티콥터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만약에 지구 자기장 수치가 높으면요, 지자기 센서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그날 당일, 그 다음에 특정 시간 간격으로 해서 지자기 교란 단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센터에서 혹은 홈페이지에서 지금은 스마트폰도 많이 발달했고요. 기술적으로 어플도 활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플을 통한 등급표를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드론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어플을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레디투플라이나 뭐 드론플라이트라는 그런 보조수단, 사실은 공역을 확인하시기 편하게 만든 그런 어플인데도요, 그 하단부 혹은 상단부에 보시면요, 자석 모양의 아이콘이 있으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아이콘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따로 등급별로 파악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G1 최상단에 보시면요, 뭔가 가운데 지구 모양 같죠. 그리고 뭔가 파장 같은 형태가 있죠. 근데 색깔을 보십시오. 이거 누가 봐도 위험한 색깔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지자기, 지구 자기장 관련해가지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단위를 말씀드리면요. 캐파죠. 네. 그래서 우측에 이렇게 캐파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응용 가능하시고요. 이거 등급이고요. 이거는 캐파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 이 숫자 동일시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 활용하시기 쉽게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표기 때문에요. 직관적으로 이러한 그림을 확인을 하셔도요, 무방하시겠네요. 그래서 G2 등급은요, 색깔이 조금 녹색으로 바뀌었네요. 3는요, 조금 애매하다 할 때 그 노란색이죠? 네. 그 다음에 G4는요, 노란색이 100%는 아닌데 빨간색도 섞였네요. 조금 더 깊게 주의해야겠다는 느낌 드시죠? 그 다음에 G5는요, 와, 이건 좀 아닌데 하는 느낌 드시죠? 빨간색. 경고죠. 그래서 예상되는 피해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표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요, 평균 발생 횟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자기장이 변화가 되는 시간 단위는요, 24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측정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등급을 어떻게 나오냐가 법칙이 따로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주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은 하신데요. 그래서 잘 보시면 지구 자기장 관련된 수치를 나타내는 도표인데 전력 시스템이 있고요. 위성 시스템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예상이 되셨나요? 지자기 관련해서는 일단은 전기 관련된 부분들이 무언가 동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죠? 위성이죠, 위성.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드론은요.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앞선 슬라이드에서는요. 우리 지자기 센서가 어떤 역할을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서남북 나침반을 생각하셔도 되시죠? 그래서 위에 제목 보시면은 1 지자기 센서 해놓고 제가 영문에 뭐라고 놨죠? 콤파스. 콤파스가 나침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그네토 혹은 마그넷 컴파스라고 이제 영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콤파스 떠올리시면요. 이 드론 자체가 여러분들 비행을 할 때는요.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직관적으로 조종하시기 편하게 기체의 후미를 우리 조종자분들이 보고 조종을 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외적인 요소입니다. 실제 센서 관련해서 FC가 인식을 할 때는 뭐죠? 기수방향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기수방향 기준에서 이러한 지자기 센서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나아간다. 자, 물론 만약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앞쪽이죠. 네,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센서는요. 북쪽을 기준으로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혹은 북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FC한테 인식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교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셨던 IMU를 구성하는 대표 요소 중에 또 다른 두 개가 뭐가 있죠? 가속도 센서하고요. 각속도 센서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센서들이 이렇게 속도, 그 다음에 각속도, 한마디로 각도죠. 자, 그 다음 뭐죠? 이렇게 지자기 관련해서 방향을 서로 알려주는 센서들이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센서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FC가 조금 더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쉽게 조종을 하는 송신기, 휴대용 조종 송신기 혹은 GCS를 통해서 명령을 줬었을 때 이러한 센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상을 해보시면 거꾸로 역시환으로 내가 이제 지자기 센서가 하는 역할을 알게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요, 지자기 센서 실질적으로 많이 우리가 비행을 할 때 관여 당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구 자기장 수치가 높으면요, 앞서서 등급에 따라서 뭐 전력 시스템이라던가 위성 시스템에 무언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은 하셨는데 좀 더 드론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죠. 지구 자기장 수치가 높으면요, 경우에 따라서 FC가 오류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대로 학습을 하신 분들이시면요,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지구 자기장 수치는요, 한마디로 지자기 센서가 나침반의 역할,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왜 FC가 오류가 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데요. 1차원적으로는요, 지구 자기장 수치가 높아지면 지자기 센서가 혼란을 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러가 나겠죠. 그런데요, 그러한 정보들은요, 어디로 가죠? FC한테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FC가 전반적으로 드론을 제대로 제어 못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기 센서가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건요, 정말 직관적으로 FC도 오류가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FC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GPS 모드가 풀리는 경우도 존재라고 제가 해드렸죠. 실제로 과거에 많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앞서서 제가 나중에 나오는 슬라이드에 제가 실제로 임무 비행을 했었던 사진 올려드리면서 관련해서 조금 스토리텔링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앞선 문장들을 전부 한번 읽어드리고 나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고전압 송전탑 주변에서 비행 시에 지자기 센서 오류를 주의해야 한다. 자, 그 다음 지자기 센서는요, 오류가 날 경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프롤로그를 드리면요, 우선 여러분들 이 센서, 지자기 센서가요, 앞선 다른 센서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뭔가 좀 완벽하지 않은 건가? 왜 이렇게 얘는 좀 오류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지구 자기장 수치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자기장 수치는 등급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 건데요. 또 그러한 등급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력 시스템이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 전기 관련해가지고 고전압이 주변에 있는 경우에 지자계 센서는요,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전기 관련된 외적인 환경적 요소 때문에 센서가 정밀도가 떨어진다,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요, 오류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건요, 제가 추후에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드론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 저하고 이제 학습을 하시는 건데요. 접니다. 뒷모습이죠. 그래서 환경청에서 이제 제가 수주를 받아서 따로 이제 임무 비행을 했던 건데요. 임무 비행의 내용은요. 딱 배경을 보시면요. 뭔가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영화 같죠? 뭐 세기말 장르? 좀 그런 느낌일 수가 있는데요. 뭐 빛이 이렇게 역광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이러한 사진이 찍혔습니다만, 제 부사수가 찍어준 거고요. 제가 실제로 조종을 하고 있는 건데, 대기 오염 물질 관련해서 측정을 하는 이러한 DR이라는 장비를 장착을 한 드론을 활용을 해서요. 경우에 따라서는 연직 비행, 계속해서 일정 고도 수치를 계속해서 올리는 그러한 비행도 했고요. 특정 장소에서 이제 스크리닝 비행이라고 해서 이제 길게 쭉 갔다가 고도를 올리고 다시 방향을 턴해서 다시 이동을 하는 이러한 거꾸로 교차되는 계단 형식의 그러한 비행도 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자무늬 비행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무 비행을 했었을 때 사진인데요.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륙을 하면서 전방 쪽 기수 방향으로 나아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가 낮게 처음에 찍힌 건데요. 일단은 전방에 보시면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전신주가 있고요. 전기줄이 있네요. 그럼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지자계 센서는요. 고전압 혹은 송전, 탑 이러한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한마디로 전기시설 주변에서는 지자계 센서가 조금 오류가 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모델은요. DJI 매트리스 시리즈입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매트리스 300, 600 이런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최초로 DJI에서 산업 분야에 응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플랫폼 기체다 보니까 그 당시 개발 기준에서의 산업 기준은요. 뭐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복불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한 장소에서 비행을 했었을 때예요. 전기줄보다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자계 센서는요.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적어졌고요. 전기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늘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계 센서 오류 같은 것들을 이슈가 조금 발생을 했었죠. 심지어는요. 이 전기줄 관련해서가 아니고 최초에 지상에서 착륙을 해서 이륙 준비를 할 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 지표면인데 이러한 공업단지, 산업단지 주변은요. 바닥에 고전압 전기선인 한마디로 전선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로 표시가 없으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 이륙조차도 못하고 지자기 관련해서 오류가 나서 다른 장소로 이제 옮기고 이륙 장소를 변경한 후에 지자기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거쳐서 다시 비행을 하고 이러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게요. 대표적으로 DJI사에서 나온 것들을 좀 구매하시기가 편하시잖아요. 접근성이 용이하시다 보니까 그러한 DJI사에서 최근에 출시가 되어 있던 방제용 모델이라던가 산업용 활용도가 높은 그러한 기체들은요. 딱히 이러한 전기줄 정도로는요.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만큼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사진에 있는 그 당시에보다 기술이 훨씬 더 발전을 했기 때문인 건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학습하고 계시는 지자기 센서가 굉장히 외부 관련해서 지자기 오류가 적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하고 이 지자계 센서를 학습하시기 전에 이미 그러한 DJI에서 나온 전문적인 산업용 모델을 겪으신 분들이셔서 이 지자계 센서 오류를 피해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한 산업용 기체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이러한 장소뿐만이 아니고요. 뭐 송전탑이라던가 높은 고도의 혹은 해발 뭐 200m, 300m 이상의 산 위에 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러한 풍력 발전소라든가 이러한 환경에서도 운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인 촬영용 기체를 하더라도요. 이러한 전기줄을 보시면요. 우선 초보자 분들이면 분들일수록 내 기체가 육안에서 보이는 가시거리권 내에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기체를 보시면서 기체만 또 봐서는 안 되죠. 기체 기준에서 주변 환경을 보시면서 비행을 하셔야지 전기줄에 걸리지가 않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 전기줄 주변에서 만약에 활용을 하실 때 산업용 지자기 센서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지자기 오류 이 이슈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전신주죠. 전신주도요, 딱 보시면요, 신형이 있고 구형 전신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있는데요. 구형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과거에 임무비행 처음 하기 전에 찾아봤더니, 12m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요, 위에 뾰족하게 뭔가 첨탑 같은 게 있죠.
기존의 구형 전신주 규격에다가 요거를 씌워 놓은 거예요. 꽃갈콘처럼, 모자처럼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요, 뭐 15m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17m짜리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전신주가 있으면요, 내가 현재 기체 가까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고도는요 20m 이상 유지를 한 상태에서 임무비행 혹은 촬영비행에 임하셔야지 딱히 이렇게 크게 이슈가 없겠구나라는 거, 물리적으로는 충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게 아닌 지금 학습하고 계시는 지자기 센서 관련된 오류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는 다른데요. 딱 보시면요. 좌우에 뭐 주차가 되어 있고 가운데 도로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는 임무 비행은요. 대부분 환경적인 특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도요. 앞선 슬라이드랑 똑같은 그런 목적이었는데요. 미세먼지, 그 다음 오염물질 관련한 측정, 체제 비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요. 사실은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고요. 전부 다 산업 관련된 그러한 공단이나 산업 현장이었고요. 제조사들이 전부 다 금속 혹은 유독물질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조사들은요. 대부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부분이요. 겉으로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반적인 건물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으나 산업용으로 고전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변전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도를 높인다 하더라도요. 그 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경우 간혹 가다가 지자기 센서가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번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산업용 레벨에 맞는 그러한 기체를 활용을 하시면요. 조금 영향은 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100% 안전하다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무인기를 활용하시는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싶네요. 자, 이제 지자기 센서 관련해서는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기압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압계는요,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히 저는 영어에 대해서는 좀 이질감이 들어요. 혹은 이러한 센서들은요, 차라리 한국말, 우리말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바로미터라는 거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을 한번 딱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한번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드론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날아다니는 겁니다. 자, 날아다니는 건요, 고도가 유지가 잘 되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당연히 좋죠. 긴장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도가 바로 되어야 내 마음이 편하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요. 쉽죠. 고도가 바로. 네, 바로미터는 고도 관련된 기압계. 끝났네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들이셔가지고 학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이 이륙 시에 기압과 비행 중인 위치에서의 기압을 계산을 해서 고도를 측정 및 유지합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몰라도 기압계라는 게 고도 관련된 게 맞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자, 앞서서 지자기 센서는요, 지구 자기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기압계는요, 말 그대로 기압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는 오히려 더 쉬워요. 지구를 둘러싼 대기는요, 지구 중력에 끌려있기 때문에 지면에 가까이 갈수록 대기가 조밀해지고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희박해짐.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면요, 산소를 생각해 보세요.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굳이 비행 개념이 아니어도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공기가 희박해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굉장히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고산증에 걸리죠. 네, 이러한 것들을 빗대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대기는 누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대기가 희박해지면요, 누르는 힘도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누르는 힘을 측정할 수가 있다면요, 현재 높이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원리에서 개발되어진 센서가 기압계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동영상 준비했고요. 자막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밀도가 커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고 압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기는요, 위로 올라가면 부피로 오르게 되는데요. 이 기압계는 이 부피를 측정해서 고도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서 기압은 늘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을 날리기 전에 지표면의 기압을 측정을 하고 이 기압을 기준으로 고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니까 조금 더 쉽죠? 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높이가 지표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마디로 땅입니다. 그래서 자, 기체의 전원을 인가하면요, 이제 짐벌을 배우셨기 때문에 눈치셨죠? 짐벌 자체가 돌아가면서 캘리브레이션이 되면서요, FC에 전력이 들어가고 컴퓨터로 따지면 부팅을 시작한 거죠. 그럼으로써 각각 센서들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때 방금 설명드렸던 기압계가요, 이 높이의 기준으로서 기압을 측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높이에서의 기압을 제로값, 0값 기준으로 디폴트로 가지고 있고요.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압이 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도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셨죠? 그래서 단순하게 문장으로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암기하시는 것보다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도가 바로 되어야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고도, 기압, 바로미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압계니까 현재 이륙하기 전에 지표면의 기압을 측정을 해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통해서 점점 고도가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은 변화가 되니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자, 일단 DJI 관련해서 촬영용 기체를 운영하신 분들이 좀 계실 수가 있는데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드론을 구매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DJI사, 야, 보이죠? 인터페이스, 실제 비행하고 있는 거를 제가 스크린샷을 해드렸는데, 운용하신 분들은요, 자, 눈썹이 빠르신 분들, 현재 고도 보시고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H 보시면요, 헤이트, 이게 현재 지금 고도입니다. 자, 현재 고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보시면요, 단위가 미터죠. 네. 8m, 78m, 100, 1000. 야, 6000이네요. 그럼 지표면에서 최소 6km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이거 누가 봐도 불법이죠?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비행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요, 미니맵이 있죠? 네. 태국 쪽이네요. 동남아 쪽. 자, 그래서 항공 관련해서 조금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시면요, 이 정도 고도면요, 다른 항공기하고 부딪힐 수 있는,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높은 고도죠. 심지어 구름보다 높지 않습니까? 뭐,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만, 최소 구름이 형성되고 있는 고도는요, 경우에 따라서 몇 미터죠? 몇 미터가 아니죠. 몇 킬로죠? 자, 보시면은, 오늘 그래서 이것도 사실 번외로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6000이죠. 이 6000의 절반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구름이 형성될 수 있는 건요, 3000m인데요. 자, 훨씬 더 높죠. 이러한 높은 고도를 어떻게 운용이 가능할까라고 일단은 경험자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촬영용 드론 접하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요. 배터리가 이미 0인데 이거 어떻게 실제 지금 비행을 하고 있지? 라는 거죠. 이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도가 높으니까요. 이 수신 관련해서는요. 조종기하고의 수신은요. 다행히 여기는 이 나라는요. 주파수 관련해가지고 딱히 뭐 국내 우리나라만큼 큰 이슈가 없는 그런 장소인가 보네요. 생각보다는 양호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높이면요. 지향성 다이폴 안테나거든요. 절대 이러한 수신율이 나올 수가 없죠. 영상은요. 좀 더 떨어졌네요. 한 칸 더. 그죠? 자, 이런 경우인데요. 요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락을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요. 따로 추가로 개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를 개조한 송신기를 사용한 불법 드론 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드론 관련된 포럼에서 좀 안 좋은 건데요. 저는 좀 싫어합니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안전 관련해서 이렇게 누가 일반적인 촬영용 기체를 개조를 해서 더 높은 고도로 혹은 더 멀리 보내느냐라고 남들한테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대회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요즘 인터넷으로 따지면 밈 같은 거, 짤방 같은 거 막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막 증명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지오펜싱이라고 하는 특히 DJI사에 특화되어 있는 DJI 드론 한마디로 접근 못하게 하는 특정 장소에서만 일정한 주파수를 돔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보호하는 그러한 실증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처, 국정원,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 대트럭과 안보지원사, 육군 정보사 모든 분들 참여하고 계신 부분에서 지오펜싱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이 동영상을 준비를 해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DJI사 뿐만이 아니고요. 지오펜스가 다른 회사에서 만든 기체에는 명확하게 100% 통용되지가 않다는 것도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P73 공격 관련해가지고 일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가 된 거는 이게 아닌데요. 기압계는요. 자, 이 고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죠. 네, 조종자 준수사항에서 우리는요. 고도는요. 150m 미만입니다. 국내법은요. 그죠? 제가 사실 여기 태국은요. 제가 태국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따로 고도 관련해가지고 현재 법 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현재 우리 이제 단위 기준에서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140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국내법이 각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는 딱 봐도 누가 봐도 굉장히 위험한 고도죠. 하지만 이 기압계가요. 역설적으로요. 이 정도 고도까지 올라갔을 때 배터리 이슈가 벌어질 수가 있고요. 주파수 관련된 이슈가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센서 자체 성능은요. 변화가 없죠. 이렇게 높은 고도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보면 이 D는요. 디스턴스인데요. 딱 보니까 그냥 최초 이륙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고 수직으로만 고도 올린 거죠. 네. 많은 거리 이동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셨을 때 딱히 시도를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저한테 다양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글로써 게시판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아무리 여쭤보셔도요.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법에 안 좋은 일에 좀 쓰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참고로 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육군 본부라던가 드론작전 사령부에도 이런 거 강연을 나갔을 때 좀 소개시켜드리는 부분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자세한 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지저귀 센서는요, 드론이 나아가는 방향을 인식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동서남북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기압계는요, 기압을 측정해서 고도를 유지해줍니다. 되게 쉽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센서라고 딱 들으면요, 이제는 절대 머리 아파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자, 학습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자기장 수치가 높으면요, 지자기 센서 성능이 좋아질까요? 정답은요? 거꾸로죠. 네, 센서의 오류도가 높아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기압계는 IMU를 구성하는 센서이다. 고도 관련된 거죠? 네, 고도가 바로, 그죠? 바로미터. 정답은요? 아니죠. 기압계 혹은 기압 센서는요, IMU를 구성하는 센서가 아닙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